시어머니가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본인은 제주 최고급 리조트 스위트룸, 며느리 친정 부모님은 외곽 허름한 여관 같은 가족여행인데 숙소가 하늘과 땅 차이였죠. 며느리 박서윤 씨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해주기 싫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3년간 참고 또 참았던 서윤 씨, 그날은 달랐습니다. 핸드백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 식탁 위에 탁 펼쳐놓으며 말했죠. 좋아요. 지금 당장 찍을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된 겁니다. 못생겨서 일부러 트집 잡았다는 말, 저 집안에 좋은 거 해줄 이유가 없다는 말, 3년간의 모든 차별이 계획된 모욕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서윤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 시어머니에게 맞섰을까요? 그리고 여행 후 펼쳐진 생각지도 못한 광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박서윤입니다. 결혼 전에는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기획자로 일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읽고 전략을 짜는 게 제 일이었죠. 그 능력을 하필 시어머니한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외모 비하와 친정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기만 했는데 여행 숙소권으로 터진 분노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사연 들어주시겠습니까?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김순자가 거실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풍기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서윤아, 이리 와봐. 김순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기로 했잖아. 숙소를 네가 잡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줄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시부모님은 제주 시내 최고급 리조트 스위트룸. 두 번째 줄, 친정 부모님은 시내 외곽의 여관 이름. 저는 그 글씨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같은 가족여행인데 한쪽은 최고급 리조트, 한쪽은 외곽 여관이라니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메모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너무해? 시부모랑 처부모가 같은 급이냐? 김순자가 손을 내저으며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그 말에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아버지 이동철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시댁을 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보내고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은 외곽 여관에 묵으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무시하는 거잖아. 엄마가 원래 체면을 중시하잖아. 네가 좀 맞춰줘. 재혁이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이 꺼진 채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3년 명절마다 친정 선물은 슬쩍 빼놓고 엄마 생신에는 일부러 시댁 일정을 잡고 엄마가 정성껏 보내온 반찬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가 원래 그래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린 재혁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김순자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자 저는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 숙소도 같은 등급으로 잡겠습니다. 김순자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물들었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같은 가족여행인데 한쪽만 여간에 묵으라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 네가 나한테 도리를 따져? 김순자가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주기 싫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그 말이 거실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이동철은 신문지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간 꾹꾹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의 이혼 협박이 반복되면서 미리 떼어놓았던 혼인관계 증명서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찍을게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김순자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이동철이 처음으로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방, 거실, 식탁 위에 놓인 혼인관계 증명서,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혁이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은 3년 동안 눈 뜨고 당한 내가 한 거지. 저는 재혁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부모님한테 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재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김순자가 아들 뒤로 몸을 숨기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제발아, 시어머니한테 저러는 며느리가 어딨어. 재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 혼자 앉아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여행 숙소 때문에 시어머니랑 크게 싸웠어.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거잖아. 우린 안 가도 된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죠. 전화기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참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강행됐습니다. 김순자가 이혼까지는 아니고 여행이나 잘 다녀오자며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숙소는 원래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혁은 이 정도면 엄마가 양보한 거야라고 말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이 결혼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저는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친정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김순자가 엄마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행 내내 김순자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셀카를 찍으며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좋은 데서 쉬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같은 시각 저는 부모님이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벽지가 눅눅하게 들뜬 좁은 방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좋다. 조용하고. 아버지의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양가 식구가 모두 모인 식당에서 김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도 여행 잡아줬지. 시부모 모시고 이런 데 오는 게 어딘데.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에 짐을 풀러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안방 쪽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짐가방을 내려놓고 복도를 걸어가다 안방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걔가 너무 못생겼잖아. 김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재혁이한테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트집을 잡아서 눌러야 제 분수를 알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죽였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 시아버지 이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심해? 저런 집안에 좋은 거 해줄 이유가 뭐 있어? 반찬 가게나 하는 것들이. 저는 등을 벽에 기댄 채 눈앞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간의 모든 차별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풀려나왔습니다. 음식에 난데없이 불만을 잡던 것, 옷차림을 비꼬던 것, 친정 선물을 슬쩍 빼돌리던 것. 전부 제 외모와 친정 형편을 깔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온 짓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김순자가 찻잔을 들고 있다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제가 못생겨서 3년을 갑질한 거였군요. 김순자의 찻잔이 기울어지며 차가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그럼 묻겠는데요. 어머니 아들 얼굴은 뭔데요? 뭐라고? 거울 한번 보고 오시라고요. 사람 외모 갖고 3년을 장난쳤으면 그 값은 톡톡히 치르실 겁니다. 이건 며느리한테 한 짓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한 짓이에요. 김순자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옆에서 다 들으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묵인도 공범입니다. 시아버지의 입이 닫혔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안방에 숨막히는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 네가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려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재혁이 넥타이를 풀다 말고 멈췄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3년 동안 일부러 트집 잡은 거래. 반찬 가게나 하는 것들한테 좋은 거 해줄 이유가 없대. 설마 그런 뜻이었겠어. 네가 과하게 해석한 거 아니야? 저는 재혁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가지를 캐리어에 넣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아버님한테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내 얼굴이 못생겨서 일부러 그런 거래.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주방에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처음부터 우릴 그렇게 본 거였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받았을 모욕감을 떠올리니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일주일 뒤
친정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가게에 누가 식중독 발생했다고 신고를 넣었나 봐. 구청에서 긴급 점검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 저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 구청 차량이 서 있었고 아버지가 점검 나온 공무원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중독이라는 허위 사유로 긴급 점검을 끌어낸 수법. 저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김순자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근데 위생 관리를 잘하셔야지. 식중독 나오면 가게 문 닫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끝을 내겠다고. 그 주 내내 저는 낮에는 친정 가게를 도우며 위생 점검에 대응하고 밤에는 그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장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김순자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우리 재혁이 아까운 줄 알아라. 내 엄마 음식은 냄새가 나. 화면을 넘길 때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독했는지를 숫자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는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기록장과 메시지 캡처를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민지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위생 허위 신고건은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 민지가 펜을 들어 기록장 위에 동그라미를 몇 개 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혼을 할 거야 말 거야. 그건 네가 정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무기는 갖춰놓자. 저는 기록장을 가방에 넣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헤어진 다음 날 오후 저는 친정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가게 앞에 다다르자 발이 멈췄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생 불량 가게. 아버지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 걸레로 유리문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구부정했고 걸레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가게 주변 CCTV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재물손괴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민지에게도 낙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위생 허위 신고에 이어 스프레이 낙서까지. 이건 단순한 안가품이 아니라 조직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처음 보는 6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윤 씨 맞으시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정란이라고 합니다. 재혁이 고모예요. 재혁이 고모요? 순자 씨, 그러니까 재혁이 어머니 시누이요. 동철이가 내 남동생이니까. 저는 이정란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혁도 시어머니도 이 사람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죠. 시댁이랑은 오래전에 의절했어요. 왕래가 없었으니 모르실 거예요. 이정란이 낡은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순자가 며느리 친정 가게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정란을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차가 나오자 이정란이 찻잔을 감싸 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며느리한테 하는 짓이 너무 익숙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익숙하다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순자 씨 시어머니가 순자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저는 찻잔을 드는 손을 멈췄습니다. 못생긴 것이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어머니가 순자한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에요. 이정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음식 트집 잡고 친정 무시하고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지금 서윤 씨가 당하는 거 순자가 10년 넘게 당한 거랑 판박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이정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정란이 낡은 핸드백을 열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순자예요. 내가 몰래 찍어둔 거예요. 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의 김순자와는 전혀 다른 야위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순자한테 한 짓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집안이랑 의절한 거예요. 그런데 순자가 똑같은 걸 며느리한테 하고 있다니. 이정란이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저는 사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순자를 향한 분노와 사진 속 젊은 여자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동시에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가게 앞에 재혁이 어머니가 사람 서너 명 데리고 와서 반찬 먹고 배탈 났다고 큰 소리치고 있어. 저는 찻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김순자가 아는 사람 서너 명과 함께 가게 앞에 서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반찬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까지 갔다니까요. 김순자가 주변 행인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김순자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김순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낙서건으로 어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것까지 전부 영업방해로 추가돼요. 뭐라고? 한번 해보시죠. 저도 끝까지 갑니다. 김순자가 데려온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고 보자. 김순자가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려 골목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데려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처음으로 약속 없이 친정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간 안쪽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가게에 찾아왔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가게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순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앞에서 소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혁이 영상을 보다가 핸드폰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내가 몰랐어. 재혁의 목소리가 거실 바닥에 떨어지듯 낮았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에게 가게 CCTV 영상, 스프레이 낙서 사진, 경찰 신고 접수증, 위생 허위 신고 기록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정란의 연락처도 함께 건넸습니다. CCTV에 얼굴 다 찍혀 있으니까 영업방해 입증은 어렵지 않아. 허위 신고건은 무고로 추가하면 돼. 민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내용 증명이 시댁에 도착한 날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김순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런데 같은 날 김순자가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했다. 그 한 문장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집안 망신이야. 큰 시누이 이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친정 어머니까지 시댁 친척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친정에 들르니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는 엄마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내가 반드시 이겨낼게. 가방 안에는 민지가 정리해준 법적 대응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이정란이 건네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엄마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주말 저는 이정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요. 어머니를 직접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과거를 마주해야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정란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절하고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래. 내가 해볼게요. 그 사람이 과거를 마주해야 이 고리가 끊어지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쪽을 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3일 뒤 이정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찻집으로 불러냈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돌처럼 굳더라고. 언니가 왜 여기서 나와 하면서 이정란이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네가 며느리한테 하고 있는 거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거랑 똑같다고. 네가 부엌에서 울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 얘긴 하지 마 하고 고개를 확 돌리더라. 근데 눈가가 계속 떨려. 안 우는 척하는데 다 보여.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순자가 자기 과거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었던 거지. 그게 건드려졌으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안에 그 기억이 살아있다면 뚫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서 재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민지가 정리해준 법적 대응 서류와 이정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메모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한 일이야.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못생겼다는 소리 매일 듣고 음식 트집 잡히고 친정 무시당하고 이혼하라고 협박당하고 내가 3년 동안 당한 거 당신 엄마가 10년 넘게 당한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이정란이 건네준 빛바랜 사진을 꺼내 재혁 앞에 놓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젊은 여자. 재혁이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야? 당신 엄마는 당한 걸 나한테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재혁이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혁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한 거 나 이제 다 안다고. 그런데 왜 똑같은 걸 서윤이한테 하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저는 숨을 참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네가 엄마한테 이러는 게 다 그년이 시킨 거지. 라고 소리를 질렀어. 재혁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나 안 물러섰어. 아니라고. 내가 눈을 뜬 거라고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혁이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틀간 김순자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이동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순자가 밥을 안 먹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아니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수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투로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주 시댁 친척들의 항해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정란이 주요 친척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김순자가 며느리에게 한 일의 실상을 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모비하, 계획적 갑질, 친정가게 영업방해까지 전부. 큰 시누이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송은 일단 보류하자. 대신 합의 조건을 만들어줘. 합의? 진심이야?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을 긋는 거야. 민지가 시어머니의 친정가게 영업방해에 대한 공식 사과문, 향후 접근 금지,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 대한 직접 사과를 조건으로 넣은 합의안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합의안을 들고 시댁을 방문한 날 김순자가 이틀 만에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안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부모님을 함부로 하시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김순자가 합의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읽는 김순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그 한마디가 김순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방어막이 거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너네 부모님 가게에 내가 한번 갈게. 어머니가 직접 오시겠다고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실 거야. 뭐?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다음 날 김순자가 친정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두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가게에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순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우문거렸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아버지가 짧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순자의 사과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요일마다 시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가 친정 어머니가 보내온 깍두기를 반찬 접시에 덜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깍두기 맛있네. 사모님이 담그신 거야? 저는 젓가락을 든 채 김순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엄마가 보낸 반찬에 젓가락도 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재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혁아, 서윤이 힘들지 않게 네가 잘해. 재혁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재혁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깍두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무렵 저와 재혁은 민지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대신 선택한 마지막 기회라는 무게를 안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 앞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저는 3년간 혼자 버텨온 이야기를 했고, 재혁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재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서윤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고도 나는 설마 그런 뜻이겠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였습니다. 재혁이 무릎 위에 놓은 두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비겁했습니다. 항상 쉬운 쪽을 택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재혁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쪽을 향해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정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1시간을 울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기도 시어머니한테 당할 때 아무도 편이 없었다고. 남편도 시누이도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며느리에게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혁이 아침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시고 근교에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네가 먼저 그런 말하는 거 처음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재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한 식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6명이 빙 둘러 앉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마주 앉고 엄마와 김순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메뉴판을 넘기다가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갈비찜이 맛있다는데 드셔보실래요? 엄마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갈비찜이 나오고 소주가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럽시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테이블 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집어 시아버지 접시에 올려놓고 김순자가 엄마에게 물을 따라주고 재혁이 양쪽 아버지의 소주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싸운 거야. 참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재혁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 평화가 정말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재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전화를 끊은 뒤에는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재혁이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혁이 오전 미팅만 마치고 거래처 약속을 전부 취소한 채 이른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재혁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 재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핸드폰 화면에 긴급 자금 상황 보고라는 메일 제목이 스쳐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천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얼마나 힘든 건데. 파트너가 공동 투자금을 들고 연락이 끊겼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못 버틸 수도 있어. 재혁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에게 맞서던 그날보다 더 작았습니다. 저는 이불 위로 손을 뻗어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자. 우리가 어머니 일도 넘겼는데 이것도 넘길 수 있어. 재혁이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겨우 쌓아 올린 것들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혁의 숨소리가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회계사와 함께 회사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쯤 재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트너가 공동 투자금 2억을 빼돌렸어. 남은 자금으로는 직원 월급 2달치도 안 돼.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거래처 세 군데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대.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혁이 저녁에 돌아와 식탁 위에 회계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 위로 재혁의 두 손이 올라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빨간 글씨들을 읽으며 상황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 김순자가 재혁을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김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재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집안 신경 안 쓰고 딴짓한 결과 아니냐? 저는 김순자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일 때문에 사업에 소홀했으니 이 꼴이 난 거지. 가슴 안쪽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서윤이 잘못이 아니야. 제발 그만해. 김순자의 입이 멈췄습니다. 저는 재혁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눈을 피하지 않고 김순자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혁의 한마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은행 세 곳을 돌았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복직을 알아봤지만 3년이라는 경력 단절 앞에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파트너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접수했지만 파트너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는 길어질 거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외식을 끊고 통신비를 줄이고 장을 볼 때도 할인 코너만 돌았습니다. 어느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통장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아빠, 이게 뭐야? 가게 하면서 20년 동안 모은 거다. 3천만 원 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 이거 쓰면 아빠 엄마 노후가 없어. 딸이 힘든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가 통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 아버지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빠, 진짜 안 돼. 아버지가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벌면 돼. 아빠가 더 벌면 되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이 퇴근 후 통장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못 써. 장인어른 노후 자금을 내가 어떻게 써. 사업을 살리는 돈이 아니야. 당장 직원 월급이랑 생활비 버텨내는 돈이야. 우리가 반드시 갚는 거야. 재혁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시간을 벌자. 그 사이에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부터 재혁은 밤마다 새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소규모 컨설팅 회사로 재편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낮에 친정 가게를 도우며 추가 수입을 만들었고 이전 직장 선배에게 연락해 프리랜서 마케팅 업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친정 가게에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반찬을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김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김순자는 평소처럼 반찬을 살펴보더니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담아줘. 엄마가 김순자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김순자가 돈을 내고 돌아서려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 대여섯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엄마 혼자 카운터와 진열대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핸드백을 카운터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어디 앞치마 없어? 저는 김순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해? 손님 줄 섰잖아. 내가 앞에서 담아줄 테니까 사모님은 계산만 해. 김순자가 벽에 걸린 여분의 앞치마를 집어두르더니 반찬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저를 쳐다봤고 저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반찬통을 집어드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순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게에 들러 반찬을 사갔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사업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거래처 미지급 대금 청구서가 집 우편함에 쌓여갔습니다. 재혁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3시, 4시에 서재로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침대에서 지켜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재혁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재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재혁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실신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김순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패딩 점퍼만 걸친 채였습니다. 김순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혁이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저와 김순자가 병실을 교대로 지켰습니다. 둘째 날 밤 김순자가 병실 간이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외모 갖고 그런 말한 거 있잖아. 저는 침대 옆 의자에서 고개를 돌려 김순자를 봤습니다. 사실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었어. 시어머니한테 매일 들었거든. 김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셨는지는 이해합니다. 김순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해가 용서는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주세요. 김순자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은 재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건강이 재산이야. 돈은 다시 벌면 돼. 김순자가 엄마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돈, 제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김순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재혁이 건강이 먼저지. 저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주한 파트너, 밀린 대금, 텅 빈 회사 통장.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혁이 퇴원한 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재혁은 몸을 추스르며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직원 2명과 함께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새로 차렸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 선배를 통해 시작한 프리랜서 마케팅 업무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친정 가게를 돕고 저녁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빡빡한 일상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3년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좋은 소식이야. 뭔데? 도주했던 파트너가 인천공항에서 잡혔어. 출국 금지 걸려 있는 줄 모르고 비행기 타려다가 체포됐대.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진짜? 형사 처벌 줄이려고 본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대. 빼돌린 돈을 자진 반환하겠다고.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합의 조건 검토해봐야 하지만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재혁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응. 민지가 합의 조건 검토한대. 수화기 너머로 재혁이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안도의 숨소리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혁의 컨설팅 회사에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중 재혁의 실력을 알아주던 두 곳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재혁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파트너 없이 내 힘으로 작게 시작할게. 절대 같은 실수 안 해. 재혁의 눈이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의 공허한 눈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70% 넘게 완료된 날 저는 퇴근 후 곧장 친정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아버지가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버지가 칼을 내려놓고 통장을 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빌렸던 3천만 원.
다 갚는 거야. 아직 안 갚아도 된다. 너니가 더 쓸 때 있을 거 아니야. 아빠, 이건 빚이 아니라 은혜잖아. 은혜는 빨리 갚아야지. 아버지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방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밥 먹고 가라.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달 말 재혁의 컨설팅 회사가 첫 수익을 냈습니다. 저녁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재혁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첫 수익으로 산 거야. 같이 버텨준 사람한테.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꽃보다 재혁의 얼굴이 더 환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카운터 쪽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우리 그냥 편하게 언니 동생 해요. 저는 진열대 뒤에서 손을 멈추고 카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눈을 둥그렇게 뜬 채 김순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며칠 뒤 이정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순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못 끊었던 고리를 며느리가 끊어줬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끊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이정란이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재혁과 저는 재혁 퇴원 후 다시 시작한 부부 상담을 6개월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저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부부예요. 이제 두 분이 서로 속마음을 꺼내놓는 법을 아셨네요. 재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뒤에 숨지 않을게. 늦었지만 저는 재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하기로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이 전액 완료됐습니다. 재혁의 회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의 프리랜서 마케팅 일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집 거실에서 재혁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김순자가 소리쳤던 이혼해 라는 말. 제가 내뱉었던 지금 당장 찍을게요 라는 말. 저는 재혁의 어깨에 기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의 분노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자의 첫 사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에 김순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가족여행은 내가 잡을게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 반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고급 리조트와 외곽 여관이 적힌 그 메모지. 하지만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호텔 예약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 모두 같은 호텔, 같은 등급의 방. 이번엔 내가 잡았다. 다 같이 좋은 데서 쉬자.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화면 위의 글씨를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졌다. 재혁이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되찾은 거겠지. 저는 화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정란이 보여줬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바닥에서 울고 있던 젊은 김순자.
그 사람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제주공항에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달랐습니다. 1년 전 아버지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자가 엄마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끌게. 아이고, 괜찮아요. 무거운 거 언니가 끌면 되나? 줘봐. 엄마가 멋쩍게 웃으며 캐리어를 넘겨줬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바람도 안 불고 딱 좋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며 1년 전의 이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사람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 배정을 마쳤습니다. 양가 부모님 방이 같은 층, 같은 등급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방에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넣어두신 거래.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응, 카드에 편히 쉬세요 라고 적혀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가 머릿속에서 1년 전의 말과 겹쳤습니다. 저런 집안에 좋은 거 해줄 이유가 뭐 있어. 그 말의 정반대편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저녁 양가 식구 6명이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소주가 한 잔씩 돌았을 때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김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돈가게에 찾아가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 외모를 가지고 상처를 줬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식당 안에 김순자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순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합시다.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고 엄마가 물잔을 들었고 재혁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6개의 잔이 식탁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호텔방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제주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섬의 허름한 여관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울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걸. 베란다 문이 열리며 재혁이 나왔습니다. 난간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네가 이혼 서류 꺼냈을 때 솔직히 나 겁났어. 재혁이 난간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너를 잃을까봐 겁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한심해서 무서웠어. 저는 재혁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결국 말했잖아. 늦었지만 했잖아. 재혁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도 재혁을 봤습니다. 완벽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인 결혼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조식 뷔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접시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더니 과일을 집어 제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네가 요즘 살이 빠져서 걱정이야. 3년간 제 외모를 트집잡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접시 위에 과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접시에도 과일을 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딪히고 싸우고 무너지고 다시 쌓아 올린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재혁이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김순자와 엄마가 제주 감귤을 나눠 먹으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이 귤 달다. 하나 더 먹어봐. 아이고, 맛있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싸워서 얻어낸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재혁이 나란히 걸어가는 공항 로비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았으면 이 풍경은 없었다. 화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결혼 3년 차에 지금 당장 찍을게요라고 소리쳤던 그날의 내가 이 가족을 살렸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가족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식탁 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던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견뎌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입을 열고 화를 낸 그 순간부터 비로소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혼자서 삼키고 또 삼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건 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분노는 틀린 게 아니에요. 제대로 화를 내야 제대로 달라집니다. 오늘 제 사연은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